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복도 저편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낯선 그림자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춰섰는데요.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소리를 듣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턱하고 막혀왔어요. 멍하니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 사람이 후다닥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가영아, 우리 좀 살려다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탓에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확인해서 알아냈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네가 우리 좀 살려다오. 우리한테 자식이라고는 준수 하나인데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인두껍을 쓰고 이럴 순 없는 거야. 말을 마치기 무섭게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복도가 떠나갈 듯한 통곡을 쏟아냈어요. 그 소리에 옆집 문이 삐끗 열렸는데요. 옆집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고 있었기에 황급히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넨 뒤 시어머님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눈물을 쏟아내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를 싹 바꿨거든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오랜만에 온 시어머니한테 물을 대접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아, 그럼 다른 걸로 드릴까요? 보니까 저기 와인 있네. 우리 아들이 의사다 보니 역시나 너는 호의호식하고 사는 모양이구나. 저기 와인이나 가져와 보렴. 시어머님의 손가락이 거실 진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고 지낸 세월이 벌써 오래건만 시어머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보였어요. 물론 시어머님이 변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결심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와는 달리 시어머님은 아무런 자각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곧 그이 올 시간이니까 그만 가주세요. 만약 그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이번에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배려죠. 만약 그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제가 아닌 어머님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으실 게 분명하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네가 잘했어야지. 설령 우리 준수가 우리한테 불만 있다고 해도 네가 중간에서 부모인 우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설득했어야지.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곧 그이 올 시간인데 계속 계실 거예요?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님이 마지못해 일어서려는 기색을 보였는데요. 갈 거야, 갈 건데 네가 중간에서 잘 좀 얘기해 주렴.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준수를 낳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낳아서 잘 키웠으니 네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잖니. 아무튼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 사니까 무조건 준수 설득해서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답 대신 벽에 걸린 시계를 슬쩍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어요. 어머님, 곧 그이 도착할 텐데 그냥 계속 계시죠. 오랜만에 얼굴 보면 그이가 참 반가워할 거예요. 반어적인 어조로 쏘아붙이자 그제야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는데요. 진열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는 안에 놓여있던 와인 몇 개를 닥치는 대로 가방 속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실 선반 위에 제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그걸 낚아채더니 지갑 안에 든 5만원권 지폐를 전부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챙기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 빼앗으려 했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허탈한 기분에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혀를 내두르다가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집에 누가 왔었는지 알아? 집에 누가 왔다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는데 글쎄 시어머님이 문 앞에 앉아 계시더라니까. 뭐? 사돈이 집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평소 웬만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던 엄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물었어요. 넌 괜찮아?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갑자기 왜 나타난 거라니? 혹시 와서 싹싹 빌기라도 한 거야?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 보니까 우리 집 주소를 악착같이 알아낸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뭔가 좀 느끼고 그럴 수도 있잖아. 느끼긴 뭘 느껴. 예전이랑 똑같던데. 내가 그이 올 시간 다 됐다고 빨리 가라고 했더니 그 와중에 집에 있는 와인까지 챙겨서 가시더라니까. 네가 와인을 드린 거야? 술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한데 내가 직접 와인을 드렸겠어. 그냥 진열장 문 열고 막 챙겨가셨어. 한 번 뵐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다니까. 엄마니까 말하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도 못해. 흥분한 채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을 때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니까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무 잘못 없는 정서방이 너무 불쌍하잖아. 절대 말 안 하지. 암튼 오늘도 어머님은 나한테 막장에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셨어. 그건 그렇고 정서방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말해야지. 또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골치 아프네. 푸념을 늘어놓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어요. 지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에 저녁을 먹고 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화 안 내고 듣는다고 약속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화 안 내고 듣겠다고 약속부터 해. 알았으니까 말해. 시어머님이 찾아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받아넘기려 했습니다. 그게 오늘 퇴근해서 보니까 누가 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 누가 앉아 있었는데?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뭐?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우리 집을 알아내신 모양이야. 퇴근해서 보니까 집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또 돈 달라지? 그런 건 아니고 자기랑 화해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잘 해달라고 하셨어. 그거 말하려고 엄마가 수소문해서 여기를 찾아왔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기에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곧 퇴근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급히 나가시긴 했는데 진열장 안에 있던 와인 몇 병을 들고 가셨어.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셨던 그 와인 말하는 거야? 난 잘 모르지. 그냥 막 들고 나가셨거든. 남편이 진열장 쪽으로 다가가 안을 확인하더니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갔어? 엄마가 그것만 가지고 갈 리가 없잖아. 자기 혹시 돈 들인 거 아니지? 내가 돈을 들인 건 아니고 어머님이 순식간에 지갑 안에 있던 돈이랑 카드를 들고 가셨어. 와, 진짜 미치겠네. 카드 분실 신고했어? 아니, 워낙 경황이 없어서 아직 못했어. 그럼 우선 카드 분실 신고부터 하자.
그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카드를 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를 마치자마자 남편이 옷걸이에서 겉옷을 낚아채듯 걸치려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 팔을 붙잡았어요. 자기야,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만하자. 그냥 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도 잘 알잖아. 보니까 이젠 어머님도 자기 눈치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더 크게 소동이 일어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만하자. 그건 자기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럴 때마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더 심각해질 거라니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고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남편의 사연을 말씀드려보자면 남편은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외동이라고 하면 흔히 귀하게 자랐으리라 짐작하기 쉽지만 남편의 어린 시절은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자라는 내내 고생이란 고생은 죄다 겪었다고 했으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부모님의 게으름이었습니다. 두 분은 일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않은 채 그날그날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남편은 유독 머리가 좋은 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촌형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는 호기심이 일어 글자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혼자 힘으로 그를 깨우쳤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큰어머님이 시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을 꺼냈지만 워낙 게으른 두 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네요. 안쓰러운 마음이 컸던 큰어머님은 사촌형들이 쓰던 책들을 건네주기도 하고 새 책을 사주기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남들 다 다닌다는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이 EBS 인터넷 강의만으로 공부를 했건만 남편은 늘 전교권에 드는 성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네요. 문제집을 구해다 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답니다. 많은 분들의 따스한 보살핌 덕에 남편은 줄곧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네요. 내신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넣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합격 통보가 날아왔답니다. 그 중에는 의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네요. 들어보니 의대 학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냥 전액 장학금 주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우린 한 푼도 못 보태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제가 벌어서라도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벌어서 그 돈으로 학비 내면 우린 어떡하고. 우리는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 조카가 명문대 들어간 모양인데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장인 월급을 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너도 전액 장학금 준 학교 들어가서 과외 아르바이트 할 생각해. 그럼 우리 다 함께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해?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더 나으니까 그렇죠. 의대는 공부도 오래 해야 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전액 장학금 주는 곳으로 갈 생각해.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하면 동네 잔치를 할 정도라고요. 근데 합격했음에도 가지 말라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도 그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아르바이트해서 집안 살림에 보탤 생각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걸 왜 마다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부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남편은 결국 큰어머님을 찾아가 상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평소 큰어머님과 시어머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탓인지
큰어머님이 직접 시어머님을 찾아가 설득에 나섰다네요. 동서, 내가 웬만하면 참견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왔어. 들어보니 준수가 의대에 합격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다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장학금도 안 주는 의대에 뭐하러 가겠어요. 아니 다들 의대 못 보내서 안달이 났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의대는 공부도 오래 해야 하고 전액 장학금도 못 받잖아요. 보나마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대학 학비 내는데 다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준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니 두 사람 사지 멀쩡한데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의대에 합격한 마당에 아무 식당이라도 가서 설거지라도 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동서랑 서방님 나이면 한창 젊은 나이잖아. 나가서 일을 해야지. 자식한테 먹여 살리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런 일 하고 나면 며칠 내내 삭신이 쑤셔서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근데 그런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거기다 들어보니까 과외 아르바이트를 잘만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준수가 전액 장학금 주는 대학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과외 의뢰 들어올걸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의대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사무쳤던 모양으로 급기야 큰어머님이 한 발 물러서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첫 등록금은 내줄 테니까 우선 의대 보내자. 그 다음에는 동서말처럼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면 되잖아. 형님네 그렇게 돈 많으면 의대 공부하는 애네 돈 보태주던지요. 그럼 의대 보낼게요. 동서 진짜 최악이다. 이 정도면 엄청 무식한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봐. 진짜 황당하다고 할걸?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고 했어? 그래 무식하다고 했다. 아들이 의대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히 합격까지 한 마당에 엄마란 사람이 아들 악기를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 아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우리 집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당장 나가! 시어머님이 굵은 소금까지 집어들어 큰어머님에게 뿌리며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야 했지만 시부모님 두 분이 온갖 협박으로 남편을 올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자 이번에는 큰어머님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다네요.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에 짓눌린 끝에 결국 남편은 의대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은 분명 보통 사람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두고두고 그때 시부모님을 끊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은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번 돈은 고스란히 시부모님 손에 들어갔다네요. 쉬는 날도 거의 없이 과외를 뛰어다녔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남편이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시부모님의 반응은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답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 몇 년 더 있다가 군대를 가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년 내내 적지 않은 돈을 가져다 드렸건만 집안에는 여전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남편은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럴 때면 눈빛이 아득해지며 나직이 중얼거리곤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군대 가는 게 진짜 싫다고 했지만 난 군대가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 적어도 나한테 돈을 달라고 닥달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한 번은 휴가를 갔더니 그 휴가 때마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 그때 손절하고 내 살 길 찾았어야 했는데 나 없으면 두 분 다 못 산다고 난리를 치니 어린 마음에 차마 부모님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 남편의 입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네요.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시부모님께 드렸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아예 대놓고 돈을 뜯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갔을 때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야 사연을 듣게 되었지만 그래도 쉽사리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까지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것만 같은 불안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정확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시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둘이 맞벌이를 하기에 크게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니었기에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절대로 그 이상은 드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로 인해 시어머님이 집까지 와서 난리를 피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집안을 온통 뒤집어 엎고 가신 날도 많았지만 남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럭저럭 큰 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창회를 다녀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가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묻어나는 쓸쓸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 동창회에 현수가 왔더라고. 현수가 누군데? 처음 듣는 이름 같은데? 전에 내가 의대 포기했다고 했잖아. 그때 현수가 그 의대에 최초 합의 안 돼서 예비번호 받았었는데 등록 30분 남겨놓고 내가 포기하는 바람에 현수가 추가 합격이 됐거든. 부모님 잘 만나서 유학도 다녀오고 신수가 환해졌더라. 부모님이 개인 병원도 개원해줘서 피부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잘 되나 봐. 진짜? 진짜로 그 친구가 대신 합격했다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야? 진짜 신기하네. 그러게 말이야. 한마디로 운명이 바뀐 거 아니겠어. 현수가 고맙다고 언제 한번 밥 산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더라. 남편이 손에 쥔 명함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저 작은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이 선택할 수도 있었던 또 다른 삶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남편도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던 순간 가슴 한쪽에 이유 없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기 사라진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엄마와 함께 홍삼을 사러 갔는데요. 남편 기력이라도 북돋아주고 싶었거든요. 홍삼을 고른 뒤 근처 식당에 들러 밥을 먹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남편의 의대 사연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엄마도 크게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의대에 합격했는데도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했던 것이 남편이 등록 포기를 하자 같은 학교 친구가 추가 합격이 됐던 모양이야.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그 친구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네. 누가 의대를 등록 포기하겠니? 그치. 암튼 그날 동창회 다녀온 뒤로 남편 표정이 많이 안 좋아. 그때 그 친구도 왔던 모양인데 신수가 화내줬다고 하더라고. 정서방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이 안 좋았겠네. 그니까 말이야. 사람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만 많이 심란한 모양이야. 엄마가 연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엄마가 집에 오라고 연락이 와서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어쩌다 보니까 자네 의대 얘기를 듣게 됐네. 전에 의대에 합격했었다며. 아, 네. 근데 다 옛날 일인걸요.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엄마가 진지한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거든. 그래서 말인데 자네 혹시 다시 의대에 가볼 생각은 없나? 네?
지금 이 나이에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세 시대의 자네 나이면 한참 청춘인 거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자네 장인도 전에 교수가 하고 싶었지만 가영이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 물려받느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됐거든. 만약 자네가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볼 땐가?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도 아닌걸요. 남편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엄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하는 거야. 지금 바로 대답하기 힘들 테니 며칠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남편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전 접어둔 꿈에 대한 미련이 한꺼번에 뒤섞인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난 무조건 찬성이야. 뭐? 찬성한다고? 난 예전부터 그다지 하고 싶은 일이 없었거든. 근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 그럼 그냥 고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가 어딨겠어. 그래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렇지. 죄송하면 합격으로 보답하면 되잖아. 정말 그래도 될까? 안 될 게 뭐가 있어. 혹시 시부모님 용돈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내 월급이 적지 않으니까 그건 내 월급에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나도 양심이 있지. 그럴 순 없지. 남편은 그 뒤로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어요. 남편이 의대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거든요.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놈의 의대 타령이야. 네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용돈 어쩔 건데. 지금도 꼴랑 100만 원 주면서 그것마저도 끊겠다는 거야?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그놈의 의대가 뭐라고 또다시 거길 가겠다는 거야. 그럼 너 의대 졸업하고 의사 될 때까지 우리 용돈 없는 거잖아. 절대 안 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지금도 돈 없어서 쪼들리는구만. 아니면 니들 아파트 전세 빼서 우리한테 주고 공부 시작하던지.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어찌어찌 버티고 있어 볼게. 엄마,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 제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평생토록 놀고 먹었는데 이제는 일하셔야죠. 몸이 약해서 일 못하는 거 알면서 그따위로 말해? 시어머님이 빽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엇인가가 마침내 터져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이 시어머님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 아버지랑 연을 끊었어야 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남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큰엄마가 저한테 내 살 길 찾으라고 조언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세뇌 교육당해서 그때는 차마 엄마 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네요. 알겠다니 뭘 알겠다는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 엄마 아버지처럼 행동 안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돌이켜보면 엄마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줄로만 여겼던 거죠. 이런 관계는 끊어내는 게 마땅해요. 남편의 음성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골마왔던 상처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너 지금 우리랑 연을 끊겠다는 말인 거야? 네, 연 끊고 살아야 앞으로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영이가 제 가족이니까
저는 앞으로 가영이 책임지고 살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네가 어쩜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담담하게 받아쳤어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야말로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 남편은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집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웠거든요.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빠 등 뒤에 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집요함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시어머님은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정중하게 설득하여 돌려보내셨지만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거듭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았어요. 그것 말고는 끊어낼 방법이 없으리라 판단하셨던 것 같았어요. 역시나 경찰 신고가 효과를 발휘했고 그 뒤로 시어머님이 친정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완전히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 몰래 숨어 계시다가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몇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거든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께서 도와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그 뒤로는 포기하신 것인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의대에 합격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공부에 매진했거든요. 새벽까지 책상 앞을 지키는 날이 허다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늘 생기가 넘쳤어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외과를 선택했어요. 주변에서는 가장 힘든 과라며 말렸지만 정작 본인은 그 고된 일이 보람된다며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열정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도 자연스레 친정에서 나와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오랜 시간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님이 현관 앞에 앉아 계신 모습에 많이 놀랄 수밖에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건만 어떻게 또 주소를 알아내셨는지 그 집념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 오랜만에 큰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며 큰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셨어요. 말도 마라. 허구한 날 네 큰아버지한테 돈을 꺼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니까. 확인해보니까 고모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고모가 물벼락을 퍼부었다지 뭐니.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니까. 그러니 니들도 절대 연락할 생각하지 마. 그럼 두 분은 요즘 일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보니 건물 청소하는 일을 어떻게 구한 모양이야.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뭐한다 하면서 억지로 일을 하고는 있더라고. 거기다 서방님은 시골 여기저기 다니면서 농사일 하고 있고 말이야. 거봐라. 결국에 알아서 살잖니. 니들이 연락하면 또다시 일 안 하고 빈둥댈 게 뻔하니까 절대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큰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 한켠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평생을 게으름으로 일관하시던 분들이 이제야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계시다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은 절박해져야 움직이는 것일까요? 복잡한 감정을 삼키며 큰 댁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동안 난임으로 임신이 되지 않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병원을 다니며 온갖 시술을 받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임신에 대한 기대를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에 남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꿈만 같았어요. 포기했던 순간에 찾아온 선물이라 더욱 벅찼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다행히 순산이었어요. 건강한 아이가 세상에 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며칠 전에는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보던 남편이 나지막이 말을 꺼냈어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예쁘기만 한데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눈가에 아른거리는 물기가 보였거든요.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응어리졌던 상처와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남편의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순간 남편이 고개를 숙여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아빠가 항상 뒤에 있을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그 말이 다짐이자 치유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